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원래 오늘은 전설의 프레스터 존 시리즈 계속 이어나가는 그걸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한 시청자분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보내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청하수님께서 예전에 삼국지 영상 올렸을 때부터 쭉 보던 대학생입니다. 역사를 너무 좋아하던 저로서는 청하수님 영상들이 너무 재밌고 감명 깊어서 찾아보게 되더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2주쯤 뒤에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 가서 청하수님 영상 못 보게 되는 것이 슬픕니다. 참 염치가 없지만 군대 가기 전에 양만춘과 연개 소문 등 고구려 말기에 관한 영상을 보고 싶습니다. 혹시 밀린 영상이 많으시다면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항상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대할 때까지 좋은 영상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입대하실 때까지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제가 프레스터 존 왕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거를 한 턴만 뒤로 미루고 입대하시기 전에 좀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말씀 주신 요청 테마로 긴급 편성을 좀 했습니다. 연개소문이나 고구려의 마지막 이 테마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상당히 중대형 시리즈로 나와야 할 내용인데요. 근데 긴 시리즈로 하면 입대 전에 마무리해서 다 보고 가시게 해드리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양만춘과 연개소문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푸는 그런 영상으로 하고, 나중에 요새도 첫 번째 휴가를 100일 휴가로 나오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랬거든요. 입대 100일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처음 휴가 나오는 시기가 그래도 대략 비슷하다고 보면 대략 지금부터 한 3개월 뒤쯤 첫 휴가 나오실 때쯤 해가지고 고구려의 최후와 연개소문 시리즈 제가 한번 올리도록 그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같은 경우 제작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단편으로 가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번 텀에 프레스터 존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한 텀만 좀 더 기다려 주시기를 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민간인들이야 뭐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입대하게 되면 뭐 인터넷, 스마트폰 일절 못 하거든요. 외부하고는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양만춘이란 인물부터 간단하게 얘기 좀 해보죠. 양만춘 하면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우선적인 건 이름이겠죠. 아무래도 보통은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료에는 이 이름 석자가 전혀 등장하진 않아요. 전혀. 그럼 사료에는 없는데 양만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 석자는 어디서 온 거냐? 일반적으로 고구려 장수들 중에 이름 중에서 후대까지 잘 전해지는 거는 당시 이제 고당 전쟁 중심으로 보면, 그때 기준으로 보면 배감성주, 손대은, 고연수, 고혜진 이런 인물들이 그때 고당 전쟁 때 인물로 좀 이름이 전해져요. 이게 주로 당측 사료의 이름이 기재되었기 때문에 전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럼 왜 안시성주, 양만춘이라고 알려진 그 인물이 아니라 이런 인물들이 당측 사료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 이유는 항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인물들의 경우는 고당전쟁 같은 경우 항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양만춘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안시성주 역시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항전하고 영웅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항복한 사람이야 너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저쪽에서 성 사이 두고 싸우고 있는데 당신 이름 무엇이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정신없는 상황에서 그럴 여유가 쉽게 생길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항복한 사람들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진정한 영웅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럼 이제 이 관건이 되는 양만춘이란 이름, 사료엔 없다면 어디서 나오게 된 건가? 뭘 근거로 양만춘인가? 보통은 이제 많이 얘기되시는 게 굉장히 나중이죠. 17세기 조선 송준길이라는 분이 지은 동춘당 선생별집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현종이 안시성주의 이름이 누구냐고 묻자 송준길이 답하길, 그 이름은 양만춘이며 이세민의 군대를 맞이해 능히 막아냈으며 성을 잘 지켜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 했다. 이에 현종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죠.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이에 송중길이 이렇게 답합니다. 출처가 어디냐?
양만춘의 출처. 옛날 부원군 윤군수가 중국에 기록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는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중길 이분도 직접 본 게 아닌데 윤근수라는 분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양만춘은. 근데 이 윤근수라는 분도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고 그런 기록이 중국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중국에 기록이 있다는 걸 들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있는 거라고는 어디선가 들었다라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 얘기에 따르면.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전해 들었다 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뭔가 양만춘이라는 이름 석자가 나타난 어떤 책이라든가 기록,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뭐 있었으니까 뭔가 글자로 써놓은 게 어딘가에 있지 않겠느냐. 워낙 또 이분이 또 우리 민족의 영웅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적 기록들을 사람들이 이제 막 찾아봤는데, 책으로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거, 스타트, 현재로서는 가장 오래된 이름의 출처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현재로서 그 책은 16세기 명나라의 책이죠. 당서지 전통 속연희에서 이 이름이 언급된 게 가장 오래된 책 아니냐,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기록된 책이 더 있었을 수는 있지만, 일단 그 이전 거는 지금 이제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그런데, 근데 이 책이요, 연희, 그러니까 이제 줄여가지고 이 책 이름을 당서연희라고 하는데, 연희라는 말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소설책입니다. 사서가 전혀 아니에요. 연희라는 건 뭡니까? 삼국지 연희. 연희라는 장르는 어느 정도 사실을 기반으로 하되 거기에다가 픽션을 가미하는 그런 고대 문학 장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비, 조조, 손권, 실존 인물을 등장은 시키되 그들이 뭘 했다, 이건 사실과 상상을 혼합해서 버무리는, 그게 연희죠. 즉 소설이다. 여기에서 이제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가장 오래된 기재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딜레마가 발생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당서연희, 소설, 16세기, 동춘당 선생별집, 17세기, 이런 조선의 여러 가지 기록들 중에서 양만춘이 나온 게, 보면 아시겠지만 조선에 양만춘을 언급한 저술들이 소설책 당서연희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 아까 소개드린 동춘당 별집도 누군가 양만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중국의 어떤 책에서 봤다는 얘기를 건너 전해 들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만일 봤다는 게 얼마 전에 나온 당서연희면, 아니면 당서연희를 보고 쓴 뭔가의 책을 본 거면, 그리고 또 하나, 조선왕조실록에도 1595년 16세기 후반부죠. 선조실록에 이렇게 나와요. 성룡이 아뢰길 수당의 무렵에 천하의 군대를 평안도 하나로서 대적할 때도 오히려 안시성주의 기재와 을지문덕 같은 사람이 있어 중국의 역사에서도 찬미하였습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실록에. 1595년 기록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을지문덕은 이름이 나와도 안시성주는 그냥 이름 없이 직책으로만 기록이 되고 있죠. 을지문덕은 명백히 이름으로 지칭하는데 안시성주, 이름이 양만춘이든 다른 거든 알려져 있었다면 그 역시도 그렇게 이름을 불러줬겠죠. 근데 안 불러주잖아요. 이건 모른다는 거죠. 알려져 있질 않다. 이 얘기는 뭐냐? 당서연희가 쓰여질 16세기 즉 150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에서 양만춘이란 이름은 거의 알려져 있질 않았다. 1592년 기록 보죠. 경이 흩어져 도망하는 군사를 불러 모아 외로운 성을 굳게 지키며 블라블라. 이는 안시성주 외에는 일찍이 듣지 못했던 일이다. 여기서도 이름은 안 나오죠. 즉 16세기 이전엔 양만춘이란 이름 석자가 거의 쓰이지 않았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럼 16세기 이후부터 양만춘이라 불려지기 시작했다면 16세기에 쓰여진 소설 당서연희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걸 당서 연희가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이름을 갖다 붙인 건지, 그게 아니면 뭐 어떤 근거를 갖고 이름을 붙인 건지 사실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그 소설이라는 게 원래 이름이 안 전해지는 인물도, 근데 이름 안 붙이면 소설 쓰기가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이 안 전해지는 인물도 소설에선 그냥 이름을 붙여버린단 말이죠. 삼국지 연희도 뭐 초선이 이게 실제 이름은 아니죠. 그냥 갖다 붙인 거죠. 실제 초선 역과라고 똑같진 않지만 비스무리하게 한 여인이 역사적으로 있긴 있었죠. 여포가 동탁에 그 여시종한테 찝쩍거렸다. 이건 실제 기록에 있지 않습니까? 단 이 시종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 거고, 근데 그냥 뭐 소설에서 시종 이렇게 등장시킬 순 없으니까 왕윤의 수양딸이라고 각색하고 갖다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냥 초선이란 이름으로. 초선이 뭐 그냥 그 이름 갖다 붙인 사람은 옛날 여자친구인지 아니면 뭐 자기 와이프인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냥 갖다 붙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양만춘이란 이름이 그 당서연이라는 소설책에서 마치 그 삼국지 초선 이름 붙이듯이 그냥 갖다 붙인 건지, 아니면 지금은 사라진 어떠한 뭔가 사료를 봐서 근거에 따라서 그냥 한 건지 뭐 전혀 미지수다. 근데 안시성주 이분은 우리 민족의 영웅 중에 한 분 아닙니까? 당태종이 누굽니까? 그 길다는 반만년 이상이라는 중국 역사에서 진짜 탑3 안에 꼽힐 만한 명군, 명장 황제로 손꼽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격퇴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런 민족의 대영웅인데 만일 이분 존함이 양만춘이 아니시고 명나라의 일개 민담 소설 작가들이 그냥 초선 그렇게 붙이듯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갖다 붙여버린 거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만일 그런 거라면 그 우리의 영웅이신 분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례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 초선 같은 애야 뭐 초선이라고 하든 뭐 초장이라고 하든 초칙이라고 하든 뭐 별 상관없잖아요. 근데 안시성주 이분은 역사의 영웅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민담 소설가가 그냥 붙인 이름으로 단정 해버리고 끝내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성함이 김철수예요. 근데 그분이 구국에 엄청난 그 영웅적인 일을 하셨어요. 근데 후대에 성함이 김철수라고 전해지는 게 아니라 뭐 뜬금없이 박만수 뭐 이렇게 전해진단 말이죠. 그럼 그분이 어떠시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정식으로는 양만춘이라고 하지 말고 현재로서는 직책인 안시성주 이렇게 불러드리는 게 맞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반론을 하실 겁니다. 야, 뭘 그렇게 따지냐? 밥 먹고 할 일 없냐? 그런 거 따지고 있게? 뭐 이렇게 또 비난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찍는데 이분이 업적이 워낙 크시니까 주연급으로 등장을 하는데, 근데 뭐 주요 인물인데 이름도 없이 등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여하튼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 양만춘이니까 또 쓸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각종 예술작품에서 양만춘이라고 언급된 게 틀렸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안시성주님 그분의 조남 양만춘이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지금 비정돼 있는 것인지는 좀 알자. 즉 양만춘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이름이실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인지하자. 현재로서는 소설상의 이름일 뿐이다. 이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우리 영웅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물론 실제 양만춘이 본명이 맞으실 가능성도 제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못하네요. 물론 그것도 그래요. 제로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뭐 전함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또 하나 이런 얘기가 또 널리 퍼져 있더군요. 안시성주 양만춘이라고 알려진 이분하고 연개소문하고 둘이 싸웠다. 내전을 벌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마치 거의 정설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의 스토리는 이렇죠.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시성주 이분께서 그 연개소문의 정변에 동의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개소문에 대해 비동의, 반기를 들었고 하여 연개소문이 군을 이끌고 안시성을 공격했다. 근데 이걸 안시성주가 연개소문을 격퇴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마치 정설인 것처럼 회자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퉁치고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중대한 얘기거든요. 퉁치고 넘어갈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우리도 지금 나라가 갑자기 뭔가의 그 힘든 국난의 상황이 되었다고 해보죠. 근데 여야 정치인들이 정파를 초월해 힘을 합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자신의 이익들만 내세우면서 권력투쟁만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욕하겠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내전을 했다 이러면은 마치 그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기 정파 이익만 내세우는 정치인들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이게 되게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얘기거든요. 쉽게 퉁쳐버리기에는. 그래서 좀 한번 알아보자. 정말 연개소문과 안시성주 이 두 분이 내전을 벌인 건가? 일단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 출처가요. 정확하게는 그 당태종 이세민의 입입니다. 그게 출처예요. 답니다. 신당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당태종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들으니 안시성은 그 지세가 험하고 무리들이 사나워 망리지 연개소문이 공격하였지만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안시성은 공격하지 말고 그대로 두자. 차라리 권한을 치자. 이런 말을 했다고 나옵니다. 신상서에. 이게 연개소문하고 양만춘하고 둘이 싸웠다는 근거의 전부거든요. 100%. 그래서 이걸 지금 그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정사인 당서에 기재돼 있고 당나라 황제가 얘기한 건데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그거를 조금 분석해보자 이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요 그 어떤 사실을 기재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재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렇게 기재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 당태종의 얘기는 그 후자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내전을 벌였다는 건 고구려 사람도 아니고 저 옆에 당나라 이세민이 그런 일이 있었다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들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확실하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쓰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뭔가 팩트 여부에 자신이 없을 때 나오는 표현이죠. 그건 그거 하나 가지고 이 둘이 정말 국난을 앞두고 4분이나 했던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게 과연 100% 옳은 건가? 심지어 여기서 얘기가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안시성 전투의 연개소문이 나몰라라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도 방금 전에 그 내전했다는 단정에서 파생이 되어서 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 대적이 쳐들어왔는데 옛날에 자기가 싸운 사람이어서 싸웠는지 어떻는지도 확실치 않지만 그 사적인 감정으로 지원을 안 해줬다고? 연개소문이? 만일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 연개소문에 대한 엄청난 누명이죠. 그럼 여기서 다른 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이 당서의 내용에 대해 이렇게 평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얘기, 그 둘의 내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십니다.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말씀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의 역사에 안시성주가 재주와 용기가 있고 성이 험하고 양식이 풍족하므로 망리지 연개소문의 난에 운거에 지켜서 항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리지가 그 성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때의 고구려가 몇 개의 나라로 나뉘어 있었던 것인데 어찌 하나로 단결하여 수십만의 당군을 막았을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둘이 내전을 했다. 그 얘기가 맞다면 고구려가 당시 여러 세력들로 분열이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나라가 어떻게 당 대군을 상대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잘 항전해서 격퇴시키는 게 가능했겠는가? 라는 말씀이죠. 계속 들어보죠. 당태종이 수십만 대군으로 4-5달에 한낱 안시의 외로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수치를 가려 숨기기 위해 안시성은 곧 당태종이 공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본국에 고구려의 대권을 잡은 연개소문도 어찌하지 못하였다라는 기록을 남긴 것이다. 안시성이 당시 고구려 최강의 성도 아니었어요. 최대 성도 아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고구려가 제일 신경 쓴 그런 성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당태종은 거기조차 함락을 못 시키고 패퇴했다. 황제 가오가 상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그 대망신을 덮기 위해 되도 않게 안시 거기 연개소문도 예전에 공략했다가 걔도 실패했었다고 들었어
라는 말을 일부러 했다는 거죠. 자기의 창피함을 가리기 위해. 나만 실패했다 이러면 창피하니까 괜히 뜬금없이 연개소문도 끌어들여서 말했다 이거예요. 단재 선생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단재 선생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은 일부 몇몇 분들처럼 정사당서에 기록돼 있고 당태종이 한 얘기니까 믿어야지 이런 사람들 얘기가 맞다고 보십니까? 논리적으로. 그리고 설사 당태종 이세민의 말대로라고 해도 실제로 연개소문하고 안시성주, 우리가 양만춘이라고 알고 있는 그분하고 둘이 내전을 했다는 게 증명이 안 돼요. 그 말대로라고 해도. 왜냐하면 당태종의 말은 연개소문이도 안시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더라 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안시성을 갖고 얘기한 거지. 그때의 성주가, 이 둘이 싸웠다고 쳐도 그때 성주가 지금의 성주다 이런 말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연개소문이 안시를 공격했다고 한들 그때 연개소문하고 싸운 사람이 그 당시 당태종 공격 시에 그 성주라는 증빙은 당태종의 말에도 당서에도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연개소문하고 싸운 안시성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당태종을 이긴 양만춘인지 아니면은 뭐 양만춘의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연개소문하고 싸운 건 그 이전에 싸웠으니까 아니면 뭐 전혀 다른 혈연관계가 없는 제3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뭘 근거로 양만춘하고 연개소문하고 싸웠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단 말인가? 무엇을 근거로? 그러니까 천만보 양보에서 당태종의 말이 사실이라고 쳐도 양만춘하고 연개소문이 싸웠다는 말은 전혀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의 침공은 뭐 고구려뿐만 아니라 연개소문 개인에게도 일생일대의 대승부였던 건데 이런 중차대한 승부에 연개소문 그 철저한 사람이 안시성 같은 뭐 나름의 요지를 자기랑 안 친한 반목하는 사람한테 턱 맡기고 냅뒀을까? 과연 연개소문이 고구려 내에서 그 정도의 힘, 권한, 인사권도 없는 인간이었을까? 연개소문이 무슨 허수아비였나? 근데 연개소문의 권력은 정말 강력하고 절대적이었거든요. 이건 사서에도 나와 있어요. 멋대로 다 휘두른다고. 아니, 멋대로 다 휘두르는 사람이 요지인 안시성주 하나 자기 맘대로 못하고 자기랑 싸웠던 사람 계속 앉혀놔? 이거는 멋대로 다 휘두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사서에 기록하고 모순인 거죠, 논리적으로. 아니, 고구려를 멋대로 다 휘두른다면서 근데 뭐 이런 거 하나 맘대로 못해. 그럼 멋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죠. 별 볼 놈 허수아비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 둘이 내전을 벌였다라고 나온 당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나와요. 구당서, 고연수와 고예진, 고구려 쪽 인물들이죠. 등이 15만 6천여 명을 거느리고 항복을 청해왔다. 당 쪽에. 그래서 태종이 인도하여 드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고구려군 15만 명이 포로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난 양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근데 여기서 구당서는 이 15만 명의 포로를 당이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연수 등이 무릎으로 기며 앞으로 나와 깊이 절하고 명을 청하였다. 당태종이 욕사리야 추장 3,500명을 가려내어 군직을 수여하고 내지로 옮겼다. 말갈 1,300명은 거두어들여 모두 구덩이에 파묻고 이렇게 나와요. 이 다음이 중요한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뭐 3,000여 명 이렇게 처리하고 1,300명은 뭐 이렇게 처리하고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머지 무리들은 놓아주어 평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황당하죠. 나머지 무리들은 다 평양으로 돌려보냈다고? 아니 항복 온 사람이 15만 명 이래매. 근데 처리한 게 추장 3,500명 군직 수여하고 1,300명은 구덩이에 파묻고 그럼 조치를 취한 건 총 4,800명이죠. 15만 중에 4,800만 조치를 취하고 그 외 나머지는 다 평양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15만의 군사를 고이 돌려보냈다고? 이 기록이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뇌가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고연수 고예진이 데리고 온 병사가 15만이다. 이거는 그 앞뒤 기록을 따져봤을 때
누가 봐도 그 진실성이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죠. 아니 뭐 한 15,000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4,800 조치하고 나머지 돌려보냈다. 뭐 그럼 또 몰라. 15만 중에 4,800만 조치하고 나머지를 다 적수도로 고의 돌려보내? 아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아니 이걸 지금 믿으라고 써놓은 거야? 이건 믿는 사람이 문제죠. 해서 추 편찬자들이 이게 이제 어처구니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 생각을 스스로 했는지 어땠는지 신당서에 보면 그 이 15만 숫자가 조금 개정이 돼가지고 돌려보낸 숫자는 3만이다. 이렇게 좀 다운그레이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총 15만 중에 몇만은 전투 중에 전사시키고 3만 사로잡았다. 이렇게 이제 개정 패치를 내놓은 건데요. 물론 뭐 엄청나게 숫자가 줄긴 했지만 아니 그래도 그럼 그 3만은 그럼 납득이 가는 숫자입니까? 3만이 적은 숫자입니까? 절대 아니죠. 3만도 엄청난 군세예요. 이걸 그냥 놔줬다? 돌려보냈다? 예전에 저 어릴 때요. 그 오락실이란 게 있었어요. 그 오락 기계 한 판이 100원이었거든요. 근데 전 안 했어요. 전 안 했는데 일부 애들이 그 당시 초등학생 때였죠. 어떤 짓을 했냐면 10원짜리 있잖아요. 동전. 이 10원짜리에다가 테이프를 이렇게 그 테두리에 감습니다. 검은 테이프를. 그럼 이게 테이프를 쫙 계속 감으면 100원짜리만큼 지름이 커져요. 전 아니고 제 친구가 야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이러면서 저를 따라오래요. 그 오락실로. 그러더니 각고의 노력 끝에 거의 수업 시간 내내 정성 들여 만든 이 그 10원인데 100원짜리 크기가 된 이 동전 이걸 가지고 실제로 오락실 가서 기계에 투입을 하니까 이게 오락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날은 안 걸렸어요. 안 걸렸는데 이 친구가 다음에 그 오락실을 또 갔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오락실 주인 아저씨도 2번은 당하기가 힘든 게 매일 하루 영업 끝나고 그 기계에 동전통을 오픈을 해서 보실 거 아닙니까? 근데 열었더니 100원짜리가 아니라 테이프 둘둘만 10원짜리가 나오니까 이 아저씨가 얼마나 황당했을 거야. 그렇잖아요. 해서 그놈 또 오기만 해봐라. 이 얼마나 별렸을 겁니까 그 아저씨가. 근데 이 친구가 그 한 번의 성공에 도취가 돼서 또 간 거죠 거기를. 결국 매의 눈으로 모든 초등학생의 동전 투입 순간을 감시하던 그 주인 아저씨한테 걸립니다 이 친구가. 전 그때 안 갔어요. 전 별로 오락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때도 몇 명은 걔를 따라갔었거든요. 결국 적발이 됐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저씨가 이제 애들을 쫙 이제 일렬로 세우더래요. 잡히고 나서. 그래서 그 주범인 친구하고 같이 따라간 애들하고 3, 4명 쭉 세우더니 순서대로 한 명씩 뺨을 빡빡 따귀를 한 명당 여러 대 때리더랍니다. 한 뭐 대여섯 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러고 풀려났습니다. 저도 그때 괜히 따라갔다간 맞을 뻔했는데 이것처럼 하다못해 100원을 사기치다 걸려도 그냥 안 보내주고 따귀라도 때리고 보내주는데 목숨 걸고 싸우는 대전쟁에서 붙잡은 3만의 대병력을 그냥 고의 돌려보내준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이세민은 거의 유니세프죠. 거의 적십자에 가깝죠. 그 자비심이. 아니 이세민이 무슨 나이팅게일이에요? 애초에 거기부터도 사실은 의문이 있죠. 정말 그 항복한 고현수 고혜진 이들이 몰고 온 총병력이 15만은 맞나? 엄청난 대병력인데 너무 엄청나거든요. 당태종의 전과를 과장하기 위해 부풀린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고 뭐 그건 그렇다 쳐요. 그렇다 쳐도 15만 혹은 3만을 그냥 풀어준다? 그것보단 3만은 사로잡은 후에 돌려보낸 게 아니라 아예 사로잡지도 못한 그냥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잡히지도 않았고 애초에 그냥 스스로 알아서 철군했던 숫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잡았던 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 철수하는 그 3만 명 보고 이세민이가 그래 내가 니들도 다 공격해 잡을 수 있는데 내 오늘은 니들 봐주마 돌려보내주마 어허허 이렇게 한번 폼 잡으면서 너털 웃음을 지었을 순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기록이라고 사설하고 액면 그대로 그걸 다 받아들여야 하냐. 무조건 써있는 대로 사서니까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역사를 보는 올바른 태도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는 요 사자, 가운데 중이 아니라 가운데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그 한쪽으로 삐뚤어진 선 두 개가 서로 엇갈려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가운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역사라는 한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유명한 명언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지속적인 대화를 하라는 거죠. 그 대화라는 게 한쪽이 말하는 걸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받아 적고 외우기만 하는 게 대화입니까? 아니죠. 야, 넌 어떻게 생각해? 야, 혹시 이런 건 아니야? 넌 그런데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난 반대인데? 아, 그래? 그럼 이건 어때? 이렇게 주고받는 게 대화죠. 상대방 하는 말이라고 일방적으로 듣기만, 믿기만 하는 건 그건 역사 공부가 아니라 바보 공부죠. 바보 만들기 공부. 공부라는 건 바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오늘날의 공부는 바보를 혹시 만드는 건 아닌가.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이런 15만 잡아와서 4천만 조치하고 나머지는 싹 다 놔줬다. 이걸 기록이라고 하고 있는 당서의 고구려 내용들을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다도 아니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코멘트 치는 내용을 가지고 양만춘하고 연개소문이 내전을 벌였다. 확정, 정답, 꽝꽝. 물론 연개소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죠. 그렇지만 여하튼 안시성주, 연개소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건 맞잖아요. 물론 연개소문이 지 권력 지키려고 그랬던 거지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그거를 그 코멘트 하나만 가지고 국난을 앞두고 집안 싸움이나 했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으니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이렇게 그 당태종 이세민의 이야기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덜컥덜컥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중국의 정사들인 역시 송서 이렇게 써있거든요. 고려. 여기서 말하는 고려는 고구려죠. 고구려가 사실은 장수왕 이후에는 국호가 고려라고 바뀌었다. 이거 예전에 제가 궁예할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헷갈리니까 그냥 고구려로 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사 중 하나인 송서에 이렇게 나와요. 고구려는 요동을 경락하여 차지하고 백제는 요소를 경락하여 차지하였다. 백제가 다스린 곳을 진평군, 진평현이라 이른다. 중국 정사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정사, 양서. 진나라 시대 구려가 앞서 요동을 경락하여 차지하자 백제도 요서, 진평 이군의 땅을 점거하여 차지하고 스스로 백제군을 설치하였다. 근데 또 당태종의 말이라면 무조건 맞다. 당태종이 한 얘기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 중국 정사,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절대로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라고. 당시 그쪽이 북쪽이 경쟁국가 지역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상대 경쟁국가를 깎아내리려고 사설을 거짓으로 쓴 거라고 등등의 여러 이유를 대면서 부정하려고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기서 백제 요서 경락설이 무조건 맞다라고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아니에요. 제가 이 사례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최소한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태도의 일관성은 좀 가지자는 거죠. 당태종의 말이 당서에 기록돼 있으니 무조건 믿어라. 양만춘하고 연개소문은 무조건 싸웠다. 그게 역사를 보는 게 올바른 태도다. 이럴 거면 아까 그 송서 양서도 믿어야지. 아니 그걸 경쟁국 깎아내리려고 뻥으로 쓴 거다. 그런 논리를 할 거면 당태종하고 연개소문은 그럼 경쟁관계 아닙니까? 완전 대경쟁관계인데? 그럼 그것도 믿지 말아야지. 근데 왜 이건 믿고 당태종은 맞다 이러고 그쪽은 또 다 부정하고 왜 그러냐는 거죠. 태도가 전혀 일관되질 않는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라는 건데 웬만하면 그러지 말자. 그러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자. 우리가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 이해는 됩니다만.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고현수 고혜진이 잡힌 전투가 주필산 전투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고구려가 안시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군대가 당군하고 붙었던 거예요. 그럼 안시성을 지원하라고 명령을 누가 내렸겠어요? 중앙에서. 연개소문이 내린 거죠. 근데 마치 무슨 연개소문이 안시성을 내팽개친 것처럼 안시성이 영웅적 항전을 한 건 맞지만 연개소문이 그걸 사적인 감정으로 안시성을 내팽개치고 그런 지도자였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 오해는 우리가 풀고 가야 한다. 사실 말씀드린 그 주필산 전투도 그 15만 4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 말고도 할 얘기가 굉장히 더 많은데 그건 뭐 나중에 연개소문 시리즈 할 때 좀 다룰게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안시성 전투에 대한 오해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종교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시성 전투 보면 제일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당태종이 토산을 만들었다. 이 얘기 유명하죠.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토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 위에서 이제 뭐 활 퍼붓거나 더 높게 만들어 성벽보다 공격을 해서 성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피려고 했던 건데 근데 기껏 만든 토산이 무슨 사고 같은 걸로 이게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엎어졌다. 그래서 고구려군이 이렇게 토산 만들어 놓은 게 엎어지니까 와 기회는 찬스다 하고 100여 기가 일로 뛰어와서 여기를 점령했다. 이렇게 된 여기를 해서 당태종의 이 시도가 좌초되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그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일단 구당서에 보면 여기 그 토산 이 부분을 점령한 게 고구려군 100여 기라고 나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토산이 이렇게 앞으로 엎어졌다 함은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점거한 숫자가 몇백 명밖에 안 돼. 100단위밖에 안 돼. 그럼 이렇게 비탈기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쓸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 당군이 몇 명인데. 물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공격이 힘들긴 하죠. 그래도 수직 성벽 여기 사다리 걸쳐가지고 올라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몇백 배 더 쉬운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쉬워요?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게 쉬워요? 오히려 이렇게 토산이 성벽으로 엎어져 졌어. 이건 토산이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당군 입장에서는 찬스 아닙니까?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건데 뭐 비록 오르막이긴 하지만 사다리보단 100배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는 게 토산이 일로 엎어져서 이 멍청한 계획이 좌초되었다. 으하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납득이 되냐는 거죠. 나 같으면 오히려 일부러 엎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가려고. 실제로요 구당서에 보면 당군이 나뭇가지로 흙을 쌓아올려 토산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흙을 덮었다. 밤낮을 그 작업을 가리지 않으니 점차 성에 가까이 다다르게 되었다. 부보개를 보내 군대의 병력을 거느리고 삼꼭대기에서 뭐뭐해서 토산을 점점 높이 올려 그 성을 밀치니 성이 붕괴되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토산을 점점 높이 올려 그 성을 밀치니 성이 붕괴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뉘앙스는 무슨 사고로 예기치 않게 엎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대로 토산으로 성벽을 좀 밀어버린 좀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이런 표현이. 근데 이걸 왜 예기치 않게 사고로 엎어졌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아니, 당서도 안 읽어봤나? 아니, 그리고 구당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고구려인 100여 명이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를 점거했다. 아니 이게 진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나라 총군사가 몇인데 여길 고작 100여 명이서 어떻게 지켜요 여기를. 아니 몇백 명이 지키면 아무리 오르막이라도 2, 3천만 보내도 그냥 밀어버리고 성으로 넘어가 버리겠다. 해서 이것도 너무 말이 안 된다 스스로도 생각을 했던 건지 어떤 건지 나중에 사서 편찬자들이 신당서엔 또 그 토산 점령 고구려군 숫자가 100여기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그래도 방금 전에 그 구당서에 나온 이 토산 뺏겨서 당태종이 열받아서 배웠다는 그 부보개라는 장수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일단 힌트인데요. 이 사람의 직책이 그 당서에는 과의도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상당히 낮은 직책입니다. 무슨 높은 급이 전혀 아니에요. 하급 지휘관이고. 그러니까 이 토산 전략이 당시 당군의 핵심적인 전투의 중요 포인트였으면 여기 책임자를 이런 하급 직책자에게 맡길 턱이 없는 거죠. 과의도위라는 게요. 그 절충도위의 아래에 있는 직급인데 그 윗직급인 절충도위도 지휘병력이 1000명 남짓이거든요. 그 아래니까 이 사람은 뭐 잘해야 몇백 명 정도 거느리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신당서 이렇게 나뭇가지로 흙을 쌓아서 완성되자 과이도의 부보기에게 수비하게 하였는데 이 사람한테 여기 수비 책임을 맡겼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소규모 지극히 작은 국지전 정도에 불과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쟁에서 엄청나게 크게 중요한 게 뭡니까? 군량이죠. 군량. 아니 무슨 쌀이 남아돌아 흘러 넘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혹시 산 만들어 보신 분 있습니까? 육군 나오신 분들은 뭐 산까지는 아니어도 진지공사라는 거 있잖아요. 진지 구축하는 거. 기존 산에다가 군사진지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고 시간 오래 걸리죠. 근데 생으로 산을 하나 만든다. 그것도 수만 이상의 대병이 활동할 수 있는 초거대 토산을 포크레인도 없는 상황에서 손으로 이거 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과연 당태종이 바보도 아닌데 그런 거대 토산 공사를 세워라 내워라 식량 축내가면서 했을까요? 물론 60일간 50만 명이 대토산을 쌓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근데 그런 장기 대공사한 대토산을 고작 몇백 명한테 뺏겨? 그게 무슨 대토산이야. 그리고 거길 지키는 사람을 고작 몇백 명 지휘하는 과이도의 한테 맡긴다? 앞뒤가 전혀 안 맞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먼 장거리 원정을 하는 쪽에서의 최악의 상황은 뭘 것 같습니까? 시간 끌리는 거예요. 붙어서 깨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최악일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러시아 원정 보세요. 붙어서 깨졌나요? 그건 나중 얘기죠. 붙어서 깨진 건 아주 나중 얘기. 처음엔 러시아가 붙을 기회조차 안 줬죠. 시간 끌기. 시간 끌리는 게 최악입니다. 원정군 입장에선. 아니 간단하게만 봐도 쌀이 남아 돕니까? 알아서 시간 끄는 전술을 써줬을 리가 없죠. 근데 여기서 안 싸우고 토산공사나 60일 동안 하고 있어? 50만 명이? 그러면 그동안에 그 쌀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말도 안 되죠. 이 대토산 공사가 진짜 말이 될 수가 없는 게 애초에 이세민은 이 고구려 원정을 길게 끌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뭐 끌 수도 없었고 이세민이 군대 이끌고 당에서 출발한 게 음력 5월 그러니까 양력 6월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3, 4개월 안에 끝장 보겠다는 얘기죠. 왜? 11월 즉 겨울이 오면 그 요동추위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6, 7, 8, 9 이 정도 안에 끝내겠다는 생각 가지고 온 거예요, 애초에. 근데 정말 장장 2달을 흙더미나 쌓고 있었을까요? 안시성 하나에 매달려서. 당군 입장에서의 당시 제일 좋은 전술은 바보가 아닌 이상 상황이 내 병력이 대병이야. 그럼 쌀이 빠르게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식량 빠듯해. 근데 병력은 상대보다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사 효율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병력 교환 비율이 1대1이 아니라 1대2, 1대3으로 나쁜 그런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빨리빨리 붙어서 병력 서로 소모해 가면서 승부 보는 게 100배 낫죠. 제가 예전에 중달, 맹달 전투 할 때 소개해 드렸죠. 중달이 나름 강고한 성에서 버티고 있는 맹달에 대해 도착하자마자 그냥 쉴 틈도 없이 성에 들이받아서 결국 무너뜨렸죠. 속전속결. 왜 그랬냐? 중달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린 병력은 많은데 식량은 적으니까 병력 교환 효율 안 좋아도 그냥 정면으로 들이받아야지. 설사 1대2로 소모해도 우리가 총병력이 3, 4배 많으면 그거 이기는 거 아니냐. 단순 계산으로 해도. 중달이 그렇게 말했죠. 근데 이세민이 그것도 몰랐을까요? 그것도 몰라서 쌀 축내면서 세워라 내워라 공사나 하고 있어? 뭐 토산을 만들었을 수는 있죠. 근데 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소규모 고작 몇백 명짜리 지휘관한테 맡길 정도의 그런 작은 산 한번 만들어 봤었을 수는 있죠. 국소 부분 전술로.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토산 쟁탈전은 안시성 전투에서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럼 이 토산 쟁탈전의 진짜 진실은 뭐냐? 이 얘기가 왜 유명해졌냐? 기록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쓰는 대부분의 기록에는 의도가 있다. 의도 없는 기록은 거의 없다. 거의.
그럼 당서에서 이 얘기를 왜 비중 있게 다루냐면, 당서에서 보면 이제 여기를 이제 그 배우에게 뺏긴 게 그 원인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당서에. 그 부보계라는 사람이 잠깐 일 안 하고 뭔가 딴 데를 잠깐 갔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틈에 뺏겼다. 신당서 보계가 사사로이 제부서를 떠나고 없어서 고구려 군사가 무너진 성틈으로 나와 점거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황당한데 해서 이세민이 열받아서 부보계를 참수하고 그 목을 병사들에게 쭉 보여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좀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당시 그 당군이 패퇴하게 된 이유는 큰 틀에서의 그 큰 전략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토산 전술 같은 작은 국소 지역 전술 실패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상층 지휘부의 총 대전략의 실패였다. 그래서 제대로라면 상당히 고위층이 이 패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 그러긴 싫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정말 별것도 아니었던 극소한 국소전, 여기 책임자, 하급 지휘관 이 사람을 참수하는 것으로 일종의 그 정치적 희생양을 삼은 거죠.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이런 처벌쇼를 한바탕 벌여가지고 고위급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하여 이 하등 중요하지 않았던 규모도 작았던 극히 이 토산 전투를 대서특필해서 원래 있었던 근원적 전략의 실패, 그 허물을 덮으려는 수작이 아니었는가. 이런 측면이 유력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급에서의 전략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 멋대로 사사로이 자리를 이탈한 부보계의 잘못으로 안시정 전투를 그르쳤다라고 하는 책임 떠넘기기 쇼. 일단 부보계가 사적인 일로 자리를 비워서 목을 쳤다. 이거 자체가 누명일 가능성도 있고 혹시 누명이 아니라고 하면 진짜 그런 짓 했다면 이 토산 전투가 더더욱 별게 아니라는 게 입증되는 거죠. 아니 정말 그렇게 대중요한 포인트였으면 부보계가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중요한 포인트를 자기 사적인 일 때문에 숭텅숭텅 자리를 비운다? 납득이 안 가죠. 이게 별게 아니었으니까 자리를 비웠겠죠. 또 그렇게 대단한 거였으면 부보계가 자리를 비우도록 놔둔 상층부도 문제고 모든 걸 부보계 개인의 일탈 탓으로 돌리고 그 뒤로 숨으려는 그리고 전투가 잘 풀리지 않는 패배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군사들의 화도 달래는 일종의 욕바지가 필요했던 거죠. 역사적 영웅이라는 사람들의 뒤에는 이처럼 대신 받아주는 욕바지, 희생양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꽤 있죠. 실제 사람들은 아 대영웅이다 이러는데 그 뒤에는 이런 숨은 희생자, 희생양들의 눈물 이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참 그런 그 이면의 진실을 볼 때마다 안타깝죠.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렇다면 이세민이 안시에서 진 진짜 이유는 뭔가? 에?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그걸 알기 위해선 이 안시성 전투는 이 그 고당 전쟁, 뭐 여당 전쟁이라고도 하죠. 이 큰 전체 전쟁판의 하나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우린 1차 고당 전쟁 하면 오직 거두절미 안시성만 기억하잖아요. 안시성 혼자서 마치 다 이긴 것인 양. 안시성조와 안시성 병사들의 영웅적 항전을 절대 부정할 수는 없죠. 당연히 엄청난 영웅적 항전을 했죠. 대단한 선전을 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인정하죠. 그러나 당시 고당 전쟁이 안시성 전투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 소개드린 이세민 멘트 있잖아요. 처음에 야 우리 안시로 가지 말고 권안으로 가자. 안시 거기 연개소문도 못 미른데 라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당군 전체의 전략이 상당히 꼬여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죠. 이세민이 안시 가지 말자고 했는데 결국 갔잖아요. 이 얘긴 당시 당군 전략이 전체적으로 꼬여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즉
당군은 이세민은 안시로 쳐들어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고구려에게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안시로 가서 들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던 것이다. 즉 당군은 안시에 가기도 전에 이미 져 있었고 안시성 전투는 마지막으로 그 당군의 전체적 패배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유종의 미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이미 당군은 안시성 전투에 앞서 상당한 전투력의 저하 상태였었습니다. 안시를 함락시킬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내가 들으니 안시성은 그 지세가 험하고 무리들이 싸나워. 이런 말을 왜 했겠어요, 이세민이. 안시 거기 쳐들어가 봐야 힘들겠다. 이 얘기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세민은. 지금 우리 상태로는 어차피 안시한테 힘들다는 거. 전쟁 전문가거든요, 이세민도. 어느 정도 사전에 미리 결과가 보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1차 고당 전쟁은 안시성 혼자서 이뤄낸 승리가 아니라 고구려 전체가 이뤄낸 승리였던 거고 안시는 거기에 잘 마침표를 찍어 주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럼 당시에 고구려 전체의 총 전략을 짠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전체 총사령관. 연개소문이죠, 당연히.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앞뒤 전략적 상황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다 하자면 너무 길어요. 지금 입대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한두 편, 두세 편으로 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나중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개소문 시리즈 제대로 할 때 그때 요거까지 그냥 싹 정리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첫 휴가 나오실 때쯤. 이런 걸 보면서 참 그 우리는 역사 교육이 굉장히 그 시야가 좁다는 느낌이 들어요. 즉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걸. 그리고 좁으면서도 시야가 동시에 깊이도 얇습니다. 아니 좁으면 깊기라도 하던가. 시야는 좁고 놓치는 건 엄청 많은데 깊이도 없어. 안타깝죠.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그러니까 하등 중요하지 않았던 이 토산쟁탈전을 마치 안시성 전투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자신들의 전략 실패, 그 책임과 망신을 감추려 했던 당군 최고 수뇌부들의 조작질, 그런 수작에 놀아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사실은 그러한 조작질, 수작에 놀아나는 것에 불과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 그렇게 당하냐? 당하고 나서 왜? 당하는 것조차 모르냐? 우리는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그 이유, 한꺼풀만 더 들어가는 생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무턱대고 시키는 대로 암기만 하고 살아와서 평생을 이건 비단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늘 생기는 일이에요. 사회, 철학, 경제, 경영, 문화, 법, 도덕 어디서든지. 즉 공부한다는 착각 속에 빚어지는 노란하기. 사실 고구려에 대해서 연개소문 등등 말도 안 되는 고정관념들 1분만 생각해도 머리를 굴려봐도 이상함을 알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더 있어요. 더 나중에 연개소문 시리즈 할 때 한번 하겠습니다. 요청해주신 시청자님께서 100일 휴가 나오실 때즈음 12월 말쯤이지 않을까요? 1월 초라든가 그 정도 해가지고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그 안시성 이 단편 영상은 제가 다른 시리즈를 급하게 중단하고 입대일이 너무 임박하셔서 좀 급하게 갑자기 만든 거거든요. 제가 또 생업이 있습니다. 저도 생계인이고 그래서 밤에 잠을 줄여가면서 이 특별 요청편을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뭐 재미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몸바쳐 봉사하러 가시는 건데 제가 해드릴 게 이거밖에 없네요. 전 그래요. 우리 사회가 이 군복무에 대해서 훨씬 더 가치를 높게 인정하고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정신적 성장이라는 것 외엔 거의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기쁘게 이 의무를 받아들이는 한국의 청년들,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이런 훌륭한 청년들은 없었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빌겠습니다. 저도 애청자님을 잊지 않을 테니 애청자님께서도 저를 잊지 않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시는 동안. 다음 편 전설의 왕 프레스토존 2편으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널리 해량의 말씀 다시 한번 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